수련회 갔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우주에서 왔고 이번 생은 그냥 너희가 이런 형태로 살고 싶어서 다시 온 것일 뿐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이들한테 인지학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인지학을 직접적 인지학뿐만이 아니고 애들은 무슨 논리적인 어떤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더군다나 무슨 체계적인 논리적인 관이나 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전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실은 그 어떤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도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경직된 선입관을 강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이들의 정신이 유연하고 개방적이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일찌감치 어떤 신념 체계에 동화되게끔 해주는 게 교육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슈타이너도 그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맞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기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는 데서 돌아보기 한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돌아보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너무 분석이 한 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은 이전에 발달 시기 이전에 있는 친구들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를 묻는 것은 적절한 거는 그렇죠.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성의 맨 끝에 나. 소송은 이전 예. 시기에 그 시기에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행위의 동기를 묻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 묻는 거 어른이. 네네. 그러니까 또 행위의 동기를 묻는 거.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아이의 나이대에 맞게 기술적 요령이 필요하겠죠. 아이한테 전혀 어떤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방식이 아닌 요령을 교육적인 요령을 써야겠죠. 이를테면 뭐 돌아본다고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애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엄마한테 혹은 교사한테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던 자기가 느꼈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항변도 할 거고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주변의 어른들한테 신호를 보내겠죠. 보낼 때 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사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든지 간에 일단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이 왜 필요한가 하면 공감은 대화를 하기 위한 그 마음을 여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설사 어디서 두드려 맞고 왔던 누굴 패고 왔던 지는 지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가 있을 텐데 무슨 공감을 안 해주고 이제 당장 어떤 태클이 들어가거나 야단을 치거나 어떤 규범적인 분별가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대화가 닫혀버리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어떻게 하니까 어떤 당근과 채찍이 날라오는구나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패턴화된 반응 양식들만 반복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아이 심정에 동조를 해주고 아이 심정에 공감해주는 거는 얘기가 스타트 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얘기가 스타트 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거고 일단 그 조건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른이 먼저 그 의미에 대해 가지고 규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 정도가 돌아보기를 유도하는 거지 막 앉아서 분석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이들이 어린 시절 꼬맹이인 시절에는 당연하게도 그 동기가 1차적으로는 감정적인 건 되고 뭐 많이 돌아본다고 해봤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나이나 그 수준만큼밖에 돌아보기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죠.
가능하지도 않지만 어른이 그런데 네가 그랬을 때는 또 그보다 한 켠 더 그랬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암시만 줘도 아이가 스스로 어떤 계기에 그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나이대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대화의 폭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발달 단계나 나이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교사나 부모가 아이 상태를 얼마나 면밀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화를 유도할 건가 하는 것은. 네, 적어도 일기 쓰는 방식의 반성은 적절한 돌아보는 건 아닙니다. 일기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는데 일기를 쓰는 건 좋은 버릇이에요. 굉장히 좋은 버릇인데 일기를 검열하는 순간 이거는 왜곡돼 버립니다. 또 아무리 애라도 그 부분 자기가 어른한테 보이고 싶은 부분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검열하는 순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애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화장실에서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생각하는 관점도 너무 재밌고 어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얘가 느끼는구나 하는 거 훔쳐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못 쓰는 글씨로 삐뚤빼뚤 막 몇 개 문장도 안 되게 막 써놨 건데도 애 상태가 너무 잘 드러나고 애가 세상에 가지는 지 나름대로의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감정의 발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 보였어. 근데 학교에서 일기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한 4학년, 5학년 그때쯤 애 일기를 보니까 일기가 이제 재미없어진 거야. 일기가 딱 틀에 박힌 거야. 딱 틀에 박힌 얘기만 하고 지 얘기 안 해 이제. 그 다음에 6학년 때 일기장을 보니까 우선 일기를 우선 매일 안 써. 매일 안 쓰고 제출해야 될 때 몰아서 한꺼번에 써.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예.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어거지 숙제가 된 상태에서 일기장을 쓰는데 얘가 이제 영리하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써요? 참 잘했어요를 받는지는 아니고 오히려 선생을 유도하는 일기를 쓰는 거야. 자기가 하지도 않은 착한 일을 막 쓰고 말이야. 거짓말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반성한 줄 놓고. 그래놓고 이제 이제 자기 과시하는 얘기 쫙 써놓고 맞습니다. 반성한 줄 놓고 경손 떨고 연출을 하는 거죠. 내가 야 이런 일기는 안 쓰는 게 낫잖아요. 안 쓰는 게 낫잖아요. 일기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검열이 들어가는 순간 왜곡돼 버린다. 검열이 들어가는 내는 정도로만 권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런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아이들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일기 쓸 때 되게 재밌게 지가 재밌어서 막 쓰려 그랬어요. 자기가 의욕을 내서 일기를 막 쓰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4학년, 5학년 되니까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은 뭐든지 검열받기 시작하면 관찰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성장 과정을 가만 돌아봐도 저한테도 확실히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반성을 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네?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이든 부모든 친구든 누가 너 그렇게 했었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에 의해서도 그쪽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누가 시켜서 하면 괜히 존심이 굴리고 괜히 내가 저 말에 따르는 게 쪽팔리고 이런 어떤 반항심이 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이제 요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발그룹 교사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로 비억압적 권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억압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억압을 안 느끼면서도 질서 있는 관계,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가 쉽지 않죠. 참 사실은 어째 보면 질서, 결과적 질서만 놓고 보자면 윽박 지르면 금방 되죠. 윽박 지르면 금방 되고 채찍과 당근을 잘 쓰면 윽박 지르지 않아도 애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은 당근 경쟁을 시키면 돼요. 당근 경쟁. 그 요즘 초등학교 뒤에 벽에 보면 스티커 막 붙여놨잖아. 그런 거 쓰면 애들이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에 질서에 길들여지죠. 근데 실은 그것이 당근이 됐든 채찍이 됐든 그런 식으로 비자발적인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반드시 자발성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면서 자발성을 유도하는 그게 사실 교수방법론인 거죠. 그게 고민스러운 거고 그게 어려운 거지. 딴 게 뭐 어렵겠습니까? 또 그거는 사실 어떤 정해진 요령이 있다기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자기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 또 아이에 대한 무한한 애정, 또 어떤 선입관에 기대지 않고 투명하게 그 아이의 행동을 정말 끈질기게 관찰하는 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그 방법은 정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다. 그때 다른 건 당연하다고 두고 오히려 교사가 평소에 자기 철학, 자기 어떤 자세를 연마하고 수행하는 거, 사실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오전에 강의했던 걸 물어봐 주세요. 뭐 갑자기 만물상처럼 얘기가 지는 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생님. 그때 딸이 그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그거 소장님 못 들어가면서 들어서 네. 그거 생명 그 질문을 편집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9개짜리. 예, 예. 오늘 오전까지 근데 나왔는데요. 나도 가야지. 아니 그거 네, 예술들이 이주 있어서 후부터 그때 안 만들었는데 생명이 주기세 있어. 덩어리 햇살에 대해서 그걸 가 똑같은 거 아닌가? 이주 후에 이제 영혼과 결합하다. 2개월. 네, 2개월. 안 만들어도 예, 예, 돼요. 2개월. 그 생명 2개월? 편집이면 2개월이요. 아, 2개월 어떡하지? 후부터 그 영혼과의 결합 된다라고 그게 그거 영혼과 결합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꽂는 거.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작업인지 작용인지 궁금해요. 몸 원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몸, 마음, 얼. 근데 이제 발생 순서는 천지인이 될 거 아닙니까? 천지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게 물질적인 대사 과정을 통해서 즉 임신 하면 그 전에 무적 기운의 작용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임신 과정으로 놓고 보자면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릇 안에 뭔가 작용력, 에너지가 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뭐 신체 장부를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발달하게 될 기본 골격 구조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틀이 심어지는데 7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7주 정도 걸리면 그 7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한마디로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chất 바탕이 만들어지면 그 물chất 바탕 안에 영이 어떤 기운으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아직 없죠.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출생하고 생깁니다. 마음은 없고 마음의 어떤 앞으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기운하고 이미 갖추어진 골격 요거 두 개만 있으면 그 다음에 감각의 작용과 함께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뱃속에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지 마음은 겸응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렇게 쌍둥이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이건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그거는 생명체로서의 본능적인 본능인가? 예. 본능적인 의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예, 그냥 생명체로서의 반응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마치 음양과 같은 그 신체, 기관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개만 가지고 뭉쳐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격렬하게 이제 감각이 자극의 폭포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 한문으로 진짜로 뜻의자, 뜻지자 이런 거, 제가 어제 그 뜻의하고 뜻지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는 한참 뒤에 생기는 거고, 의가 생기는 것조차도 출생 이후에 생긴다. 그러면 영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떠돌고 있다가 영이라는 게 떠돌고 있다가 아 잠깐만요. 네. 마음은 나중에 생깁니다. 마음의 작용이 불교에서는 한문에서 한자로는 식이거든요. 식, 의식, 인식 할 때 식자인데 요 식자가 반야신경에 마침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온, 오온 개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의 작용이 누적되는 걸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험이 있어야지 생기는 거잖아. 감각 경험이 있어야지 오온이 작용을 한다고. 그 오온이 작용을 해서 생기는 게 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감각 작용 이후에 생기는 거다.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길 때 불고 동감만감이 작용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주변에 영이 이렇게 있다가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면 그냥 어떤 영이든지 주변에 준비되어 있던 영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마치 우리 인간의 실제 이 사회생활에도 질서와 룰이 있듯이 연기에도 질서가 있어요. 네, 연기에서도 새치기 하면 벌 받아요. 인연법인가요? 그러니까 새치기 못해요. 어떤 바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서는 연기 나름대로의 질서에 가지고 예, 질서 있게 어떤 의미 있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인연법에 따라가나요? 뭐 불교에서 말하기로는 그렇게 굳이 말로 하자면 인연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거는 저로서는 불가지의 영역입니다. 바탕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신체적인 그냥 몸의 형태 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몸이죠. 몸이 만들어져야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형태 모양에 따라서 그 영이 그러니까 그에 맞는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서는 아니죠. 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하고 어떤 특정한 영이 그 성질을 얻어야 그 까르마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가 있는 거죠. 내가 예컨대 세계 신기록 세우려고 목숨 걸다가 못 세우고 죽었는데 다음 생에서는 내가 꼭 세계 신기록 세워야지.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꼭 세계 신기록 세워야지 이라고 연기에서 이미 마음 먹고 연기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나는 세계 신기록 세우려는 까르마가 있어 하고 대기하고 있는 영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영이 저 같은 이런 짱짜리 몽땅한 신체에 들어오면 아니 시도도 못 해볼 거 아니에요. 육상 세계 신기록 세워야지. 그럼 우사인 볼트 같이 롱다리에 들어가야지. 이런 숏다리에 들어와가지고 해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은 이런 숏다리 형태의 신체에는 눈길도 안 주는 거죠. 연기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고 할 때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도 육체가 물질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육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배웠잖아요. 육체 자체가 신체 자체가 이미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에테르, 아스트랄 그러니까 특정한 아스트랄, 특정한 영적 과제를 소화할 수 있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신체를 영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 맞아떨어지냐? 내가 세계 신기록 세우려고 롱다리한테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무좀이 심해서 평발에다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니면 살다가 사고 나가지고 안 되게 됐네? 그까지 다 예정되냐? 예정 안 돼 있어요. 카르마는 어떤 특정 방향성
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적 의지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이 생에서의 삶의 변수 같은 거는 누구도 어떻게 결정해놓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우사인 볼트를 발견했다. 쟤한테 들어가면 내가 세계신기 기록 세우겠구나. 딱 들어갔는데 내전 일어나서 태어나자마자 폭탄 맞고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신이 설계하고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성질만 어떤 만약에 신적 설계가 있다면 기본 성질과 구조와 흐름과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지 벽에 일어나는 뭐 자잘한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고생하는 게 우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앉아서 꼼꼼히 설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설계되지는 않는다. 그것까지 설계된다고 보면 그냥 운명론인 거죠. 그렇죠. 그건 그냥 착각입니다. 어떤 원리도 그런 원리는 없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큰 질서만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이에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과 없이 실은 어떤 뭐랄까요 우주에 정해진 방향성이 있다면 중간에 여러 변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방향성대로 수렴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봄여름 가을겨울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똑같이 과수원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나무들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날씨가 매일 절기가 아주 칼같이 딱딱딱 굴러가지만 기후가 매일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설사 기후가 작년 기후, 금년 기후 비슷했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들을 해가지고 소출이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변수까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까르마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아주 결정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방향과 성질뿐이다. 방향과 성질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 방향과 성질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조건을 만나서 어떤 인연을 일으킬 건가 하는 건 신도 모른다. 내가 진짜 오만방자한 소리를 했네. 신도 모른다. 신이 있다 해도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니, 신이 있다고 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사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자유의 철학에서 그 표상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멘탈 픽처다. 그런데 이제 그 전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지 떠오르는 거다라면 사람이 태어나서 학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표상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건가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표상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전생에서 온 것 같은 내가 학습하지 않았는데 떠올랐던 표상이 있는가 생각해볼 때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무의식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기억이라고 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기억이라는 거지 내가 자각하는 기억은 아닌 거예요. 자각하는 기억은 아니고 지금 이 현생에서도 기억이라고 하는 놈은 제가 아까 여기 파충류 뇌관이 있고 변형계 있고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두엽 정도에 이게 올라와야 자각을 하는 거다. 파충류 뇌관에는 아무리 많은 정보량이 있다 하더라도 자각을 의식을 안 떠올라요. 그냥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장돼 있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특정 자극이 오면 전두엽의 작용하고 상관없이 얘가 튀어오르는 거죠. 감응을 해서 그 자극에. 특정 신호가 오면 특정 주파수가 오면 그거에 감응해서 비로소 오는 거죠. 이게 탁 튀어오르면 내가 이게 전생에서 있었다 그 자각 못해요. 그냥 나의 성향적 반응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카르마를 내가 카르마로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죠? 또 카르마를 만나서 카르마에 매여서 카르마가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의식혼 단계로 가는 훌륭한 길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글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답 있는 얘기는 아니고 네. 뭐 해설이 필요한 어떤 태도와 의견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카르마를 풀고 가야 하는 게 누구에게나 꼭 과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카르마 따위는 난 관심도 없어. 그게 그 사람의 카르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근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가령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어떤 좀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이해 편의를 위해서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를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분석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것은 최소한 5성원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5성원 정도 돼야 자기를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에고가 형성이 되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인생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인생의 반조가리, 5성까지 자라는 것까지는 인생의 반조가리고 나머지 반조가리까지 추론을 해가면서 미래로도 추론하고 과거로도 돌아보고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5성원보다도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가능하겠죠. 5성원에서 의식권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컨대 내가 전생에 감각혼, 근데 우리가 감각혼이다, 5성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자연 상태에서도 7년이라는 시간이 자연적으로도 걸립니다. 근데 7년이면 충분한가? 안 충분하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뭐 70년을 살아도 감각혼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 7년이라고 하는 건 최소 필요 시간이라는 말이지. 최소 필요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충분하게 무르익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개개인의 어떤 주어진 바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번 좀 도식적 가정을 해보죠. 내가 전생에 감각혼에서 죽었다. 근데 감각혼도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내가 감각빌딩 3층에 주민으로 살다 죽었다. 그럼 그 다음 생에 태어났다. 그 다음 생에 이리저리 해서 겨우겨우 그 같은 감각빌딩 안에 5층까지 올라갔다. 여전히 감각혼이죠. 여전히 감각혼인 이상은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감각혼들은 까르마 안 중요해요. 까르마요.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까르마는 오히려 자기의 어쨌든 근데 감각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적 불안 두려움은 굉장히 크게 영향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불안 두려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서의 오히려 운명 결정론 같은 이런 건 잘 믿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원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까르마에 관심이 있다면 오로지 자기의 불안을 들어줄 일종의 예측 도구로서의 까르마에 대한 이런 정도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까르마의 실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생에 뭐였는지 정도. 그 궁금. 막 전생에 뭐 있는지, 내년에 뭐가 올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의식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미 본인이 까르마를 찾는데 찾고 계시는 거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떤 그 자기 이해의 의욕을 가지고 이런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도는 달라도 이미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근데 카르마를 찾는다는 것이 기lum 화복을 알고 싶어서 찾는 건 아니죠. 기lum 화복을 알고 싶어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존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삶의 의미, 과제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lum 화복이 끼어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전체에 대한 통찰이 생긴 사람이라면 이미 그 세속적인 의미의 소소한 기lum 화복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안 받는 정도가 되겠죠. 더 이상 결정론도 필요하지 않고. 야, 역시 주제만 놓고 보자면 카르마가 인기 어디 가서 특강할 때 카르마로 특강해야겠죠. 그막 흥행 성공할 것 같은데. 당신의 카르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 슈타이너가 제시한 그림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머리, 가슴, 사지 그림 있었는데 그 외부의 영이 사지를 통해서 가슴으로 연결해서 머리로 집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경화된
그 신경이 두뇌를 형성하고 근데 거기서 그 들어온 영이 거기서 그치는지 아니면 다시 외부 세계로 나오죠. 나가려면은 나오죠. 그게 행위를 통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네. 나갈 때는 뭘로 나가냐? 나갈 때는 뭘로? 들어와서 감각에 의해서 들어와서 외부의 여러 가지 피와 신경의 그 작용들에 의해 가지고 관념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신적 에너지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욕망이다, 의욕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욕망, 의욕으로 변환이 돼서 다시 내 행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느낌을 재현해 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히 오송은쯤 오면 자기 느낌을 그 각각의 수준에서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자기 수준으로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감각혼이면 감각 수준으로 재현하려고 할 거고 오성혼이면 오성 수준으로 재현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오성혼이면 그럼 오성혼도 처음에 오성혼이 무르익을 때는 편향이 있지만 최소한 오성혼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성혼은 감각혼을 포함하고 있잖아. 감각혼은 오성혼을 아직 못 가지고 있어요. 예. 아직 못 가지고 있는데 더 복합적인 의식 상태인 건데 어쨌든 자기 의식 수준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재현하려고 하는데 이 재현의 의욕이 뭐냐면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노동하고 작업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 만드는 이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도자기라고 하는 결과물을 통해서 내 능력을 도자기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서 혹은 연주자라면 내가 연주를 내가 들으면서 내 능력을 그 음력 속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인간 내가 누구인가를 본능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스프릿이 들어와서 관념화 과정을 거쳐서 나의 상태를 외화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스프릿이 발휘되는 방식인 거죠. 그 몸통 부분에서 점선으로 그린 반원이 그걸 표현한 건가요? 점선으로 그린 반원? 네. 아니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반원이고요. 네, 상징적인 반원이고 의미하는 바는 실선이 의미하는 바는 결정되어 있는 우리 신체 구조들이고 네, 바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신체 구조들이 외부하고 어떤 교류작용을 하는 그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몸통 같은 경우는 범주가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여기서 소화도 일어나고 여기서 오장육부가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기본 대사 그 행동들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바깥하고 교류하는 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지가 바깥하고 교류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지의 중심점은 머리의 중심점은 자체적으로 안에 있죠. 얘의 중심점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균형점이 그때그때 달라지죠. 사지의 중심점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상은 이거는 전혀 고정된 중심점을 가지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 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원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그 행위의 동력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현실적인 이 사람의 기운의 장은 제한되겠죠.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지만 자 이게 내일 할 인식의 한계 문제도 이렇습니다. 인식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들은 다 인식의 한계 있어요. 나는 인식의 한계 있는데 맞아요. 개개인들은 인식의 한계 다 있어요. 그러나 이를테면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최고 수준, 즉 아트만 수준, 부티 수준, 거기서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수준에서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 내가 감각은 덩어리인데 한계 있지 왜 없어? 그러니까 인식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럼 주관적으로 지 맘대로 생각하는 게 자기의 세계냐? 슈타인이 그 말을 한 거냐?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누구 개인의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적인 성질에 따른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치 사고가 나가는 게 이제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게 마치 필터 같아서 우리 의식 수준이 감각혼의 시기면 작은 구멍이었는데 마치 그 맞아요. 오성원이 되면 맞아요. 좀 더 맞아요. 넓어져서 더 많은 예, 게 맞습니다. 소통이 되고 맞아요. 적절한 나중에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제 그렇죠. 그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다 그렇죠, 통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렇죠. 아주 훌륭한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수준이 되면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거지. 그 아래 수준에서는 다 있죠. 왜 없어요? 내일 할 거 결론 다 얘기했나? 그 멘탈 픽처에 관해서요. 멘탈 픽처가 그 전생에서 가져오는 기억이 이렇게 되비쳐서 상으로 드러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언적 그로 시비범주를 들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인과율 같은 거, 그런 것도 이 표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칸트가 영성을 인정 안 했다는 거 가지고 비판하지 그 나머지 그 이하 부분의 칸트의 모든 논의들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해요. 칸트 천재 맞아. 천재야. 칸트 스스로는 자기는 영성을 부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또 한편으로 굉장한 영적 활동을 나는 했다고 봐요. 자기도 모르고 한 거지. 그래서 칸트 있는 철학자입니다. 당연히 칸트는 논리적으로 영성 그런 것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칸트의 노년의 저작들은 영적인 소리들이 저절로 나와요. 특히 들어와가지고 한번 자기 이성 발달에 대한 그 오만방자한 마신에 들떠 있다가 특히 산업혁명부터 19세기를 지나면서는 인류가 정말 완전히 무슨 집단 전 인류가 거대한 환상의 주술에 걸린 것처럼 들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술 발달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컨대 석유를 발견했어요. 석탄 그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단 말이야. 이게 그때 당시에 인간한테 어떤 느낌을 줬겠어요? 인간의 힘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진짜 침 같았겠죠. 예. 석유가 끝이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 근데 얘한테 어떤 처리를 하기만 하면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 그럼 무한 에너지를 얻은 거잖아요. 예. 물론 현실의 사회는 계급 갈등에 따라 어떤 권력 투쟁에 따라 쓸 수 있는 놈, 쓸 수 없는 놈이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종 자체의 능력으로 보자면 인간은 무한 에너지를 얻었다. 이제 산도, 강도, 바다도 두렵지 않다. 날씨 같은 것 따위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화석연료의 전기기관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사람 그럴 정도인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술 발달을 보면 철도가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사람 시간관념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욕이라고 했을 때 물리적 거리는 미국 뉴욕 옛날에 100년 전이었으면 내 평생에 그거 갈 일이 뭐 있겠노. 근데. 요즘은 애들이 방학만 되면 아빠 나 뉴욕 갈래. 이렇게 된 거는 심리적 거리가 완전히 좁아졌죠. 교통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 거리가 완전히 좁아지고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지만 사회 비용적인 거리도 완전히 좁아졌어요. 네. 이런 시공간 압축 효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시공간 압축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기술이 하나씩 획기적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급격히 변합니다.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 문자를 만들고 기록물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100년도 못 가는데 파피루스에 적은 거는 천년 만년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의 뜻이 천년을 간다. 이게 인간한테 얼마나 에고를 부풀려 줬겠어요. 나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뜻이 천년 만년 동안 만대에 걸쳐서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 인류를 에고 상태에서 막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듯이 인류의 중요한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와 어떤 이런 것들을 확확 바꿔버리거든요. 확확 바꿔버리는데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효과가 기술 발전으로 눈에 띄게 막 나올 때였기 때문에
눈에 띄게 중요 발명들이 막 쏟아질 때였기 때문에 이때 인류는 완전히 취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능력에 쥐가 취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까지. 내가 슈퍼맨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신도 필요 없다고. 신 덤벼라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간 거지. 근데 그러다 전쟁했잖아요. 그러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거하고 유럽이 세계의 제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국의 젊은이들이 3분의 1이 다 죽었어. 자, 지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야 이거 우리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야만적인 거를 가장 이성이 활발하던 시대에 그 성과를 가지고 가장 야만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기 모순과 역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철학자들한테는 다 화두였단 말이죠. 이 화두에 대해 가지고 뭐 18, 19세기에 있었던 철학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20세기 철학자들은 이 화두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류가 어떤 과오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과 질서가 필요한가 하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두 갈래의 길이 나왔죠.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의 길이었어요. 17년 러시아에서 성공하고 사실 뭐 성공한 게 아니죠. 제가 볼 땐 전혀 성공한 게 아닌데 성공했다고들 착각하고 성공했다고 착각했는 17년 러시아 혁명이 내전이 길었기 때문에 1923년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 정부가 씁니다. 이면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폭력성 어떤 자기 파괴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체제 실험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대로 한편으로는 달렸습니다. 한때는 사회주의가 지구상의 절반을 차지했잖아요. 20세기 중반에는. 그리고 국제사회주의 동맹만이 평화의 길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착각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어떤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체제를 무조건 인정해주고 그 체제를 건드릴 게 아니라 독립된 주권 국가들의 어떤 합의 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이념과 다른 어떤 연합 질서, 연대 질서 이런 걸로 느슨한 동맹을 맺어야 동맹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를 맺어야 된다. 오히려 그 느슨한 연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그 뭐 정치 경제적인 일체감을 높여가려고 하지 말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느슨한 연대가 있으면 이 느슨한 연대 속에서 느슨한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의식 발달에 따라 가지고 이 가치 합의의 정도가 강해지면서 인류는 점진적인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실현하려고 하는 게 유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제연합의 길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세계혁명의 길이 있었어요. 둘 다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중요한 실험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혁명의 길은 이미 현실적으로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알고 보니까 근대 상생하였다. 뚜껑 딱 열어보니까 사회주의적 인간형 그런 건 없더라. 그리고 어차피 사회주의라고 해봤자 자본주의가 가정하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근대성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다 가지고 있어서 뭐 별반 다를 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어떤 전체적인 진보 수준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험이 오히려 자본주의 했던 나라들보다 별로 문명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과거에 사회주의 하다가 저 시장 개방한 나라들이 훨씬 더 부패하면 훨씬 더 부패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권의 그 측면에 있어서나 어떤 지적 발달의 측면에 있어서나 이 게임은 사실은 이미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 실험이 빠꾸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은요. 유엔은 지금도 영향이 커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미국의 꼬붕이지 뭐 이러면서 얘기할지 몰라도 미국조차도 유엔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때마다 다른 거지만 지 맘대로 못하죠. 지 맘대로 못하는 관계에서 어떤 세계연합의 일원으로서 세계연합이 각각의 주권 강대국들한테 미치는 이런 규제적인 질서로서의 의미가 사실은 국제연합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저는 지금도 성장 중이라고 봅니다. 성장 중이라고 보고 유엔을 통해서 갈등에 대한 사전 조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꽤 20세기 중후반 이후부터는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과정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세계연합의 이념의 기초가 되었던 철학자가 칸트였어요.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영구평화론이 직접적으로 창설의 기초 철학으로서 채택이 되고 그 이념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연합을 창설한다라고 이 운동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지금도 모든 어떤 공화주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법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세계주의이기도 해요. 근데 칸트가 만든 세계연합을 가능하게 했던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요 칸트의 거의 뭐 마지막 저서죠. 거의 말년의 마지막 저서인데 이 마지막 저서에서는 인간을 이끌어가는 어떤 신적이고 영적인 존엄하고 완전한 과제가 있고 인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 목표 가치로서의 규제적인 이념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도덕 가치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 속에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양극성, 대칭성, 순환성에 입각한 어떤 그 영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적으로 이렇게 철학이 기울고 있어요. 근데 칸트 스스로는 자기가 그렇게 기울고 있다는 걸 자각은 못했어요. 이게 말년의 칸트였거든요. 말년의 칸트는 그랬다. 말년의 칸트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핵심 개념어가 규제적 이념이라고 하는 개념어예요. 인간은 설사 그것이 꿈이고 이상이라 할지라도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도덕적 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시한다는 거야. 제시해놓고 그걸로 자기의 현실을 규제한다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편하게 살아있어야만 인간은 평화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목적률적인 가치가 우리를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목적률적 가치적 흡입력이 우리를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이게 실은 표현만 달리하면 그게 바로 영의 힘입니다. 완전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칸트도 말년에는 상당한 어떤 영적 방향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로서 자기 자신이 영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근데 뭐 얘기하다가 너 여기 질문이 뭐였죠? 뭐 인간류 같은 게 멘탈 픽처로 볼 수 있냐?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지적인 진보도 하는 거지.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물려받고 전성되고 하는 과정. 근데 그 전성이 생에 가르쳐서 어떤 교육의 어떤 전달된 지식만 가지고 그 전성 진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도르프 교육은 커리큘럼의 원칙을 인류의 발달사를 압축해서 전달해 준다가 원칙입니다. 인류의 발달사 수천 년이잖아요. 수천 년의 어떤 얼마나 그 거대한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 학령기 10여 년에 전달이 만약 어느 정도라도 된다면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일반적인 감각과 지능을 가지고는 설명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제되고 물려받는 게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적 전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뭐 증거를 내라 그러면 그 증거의 데이터들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있다는 원리를 밝히고 내가 체험을 못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원리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길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영적 증거들이야 체험적으로도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죠? 네. 한 나흘쯤 하니까 첫날에 비해서 어쨌든 어떤 개념이라든가 전체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좀 정리가 되죠. 네.
만 각 잡고 공부해도 상당히 진도가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나갔던 진도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맞아. 그게 멘탈 피치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멘탈 픽처도 있고 나의 멘탈 픽처도 있고 이렇게 단어- 상호작용하는 거죠. 단어 하나만 그 공감에서 이기주의를 동감. 예, 동감. 음. 이 동감과 공감의 차이는 뭐죠? 사실은 공감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속 동감이라고 얘기하셔서 그거의 차이를 두고 얘기하시는 그 건지 어제 없었던가요? 제가 늦게 와서 아, 그런 거죠. 반복하는 거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거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 그거 속에서 이기주의를 나눈다고 하는데 그 이기주의인가요? 개인주의인가요? 제가 이제 용어상으로 제가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 주체는 퍼슨이죠. 퍼슨. 퍼스널리티라고 할 때는 이기적 개성이거든요. 이기적 개성. 그래서 이 이기적 개성은 오성원의 산물이죠. 오성원이라고 하는 시각이 자기를 규정한 방식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영어상으로는 에고라고 하든지 이거라고 하는 거 이기주의라고 할 때는 영어에 해당하는 건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개체가 주관적 경험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이기주의라고 할 때 기자는 몸기자잖아요. 몸기로 우리의 삼원성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물질적인 부분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적으로 욕망적인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욕망 주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기주의를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거기는 국민교육 권장 때문에 잘못된 그런 거죠. 거 그 개인주의는 그런 네,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1000번 만번 듣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게 아닌 거군요. 그러면. 네. 그리고 타인에게 패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자의적이고 엉성한 규정입니까? 내가 아주 못생겨서 누가 나를 보면 불쾌해. 그럼 나는 타인에게 존재적으로 패지. 맞잖아요. 누가 나를 보기만 하면 막 약간 좀 구토가 올라와. 그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민폐잖아. 이것도 타인에게 패냐 아니냐 가지고 싸운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인에게 패 이건 새마을 운동 시절에 박정희가 만들어온 일종의 주술인데 이놈의 주술을 무슨 대단한 이념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교육에서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주술 걸린 거예요. 사실 타인에게 폐를 끼친다 안 끼친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는 그 말만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아주 자의적이고 무근거하고 명제로서 가치가 없고 정의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합의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까지가 폐냐 하는 것도 합의 우리 학교 일성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데 눈치를 보게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행동의 어떤 위축이라든가 그 위축이 또 거꾸로 어떤 조직 문화 전체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폐 안 주려고 했던 행동이 조직 전체의 공동민폐가 되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기고 타인에게 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말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상을 준 것만도 포함할 것인지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뭐 이런 이론적인 거를 알기 위한 것보단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할 맞아요. 건지잖아요. 그런데 타인에게 폐 끼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폐일까 아닐까를 그 기준은 어찌됐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게 다 근데 그 양심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물로 들어가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그 말 자체로는 쓸모가 없고 말하자면 그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실질적인 합의된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실 아무 때나 민폐라는 걸 갖다 붙인단 말이지. 그렇죠. 강아지 싫은 사람들은 강아지 산책시키면 타인에게 패키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감정적 반응들을 가지고 나의 오홀 기준으로 팬이 안 팬이 하는 그 소모적인 논쟁들을 참으로 많이들 하는데 그게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이다 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는 간에 서로가 쉽게 말해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합의 질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그 합의 질서는 그 공동체 수준에 달려 있는 거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어떤 정해진 규범보다 그 공동체의 자발적 합의 질서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초창기에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패냐 아니냐는 거야. 아주 예민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팬이 아니니, 근데 우리가 뭐 팬이 아니니를 따지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책망하고 책임을 지우고 단죄하고 이런 식의 담론 구조로 막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부작용이기도 하거니와. 자, 어떤 애가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 학교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소에 좋아하던 장난감이라도 가지고 온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누구한테 뭘 해라 말하라고 안 했다 치더라도 이건 팬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장난감이 뭔가, 그 장난감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 파상 효과가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부모들은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간 애의 부모는 그 피해의식이 또 그렇지. 그 피의식에 피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민폐 기준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그 내부의 자발적 합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랬어요? 안 가지고 오는 걸로 했어. 다행히 이쪽이 잘 동의가 돼서 뭐 맞네요 하고 합의가 돼서. 근데 죄송해요. 근데 교실 상황에서는 제가 담임이니까요. 예, 맞죠.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교사가 선언해 버렸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가져오고야 하는데 아이와 부모를 설득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공교에서 그렇게 사실 행정적으로도 또 어떤 다른 피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교사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조의 풍경이잖아요. 사실 이런 학교에서는 그런 구조 폭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보통은 그렇게 합의조차도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눈앞에서 토론을 해도 개인 행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해도 서로 납득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 토론 문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팩트 얘기하면 이렇게 돼버려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철학과 그죠? 합의할 수 있는 세계관적인 원칙 그 다음에 그런 철학과 세계관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시켜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내부적인 지도력 이런 것들을 어우러져야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다가 뭐 민주주의나 의견은 자유야 이러고 끝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의견의 자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의견은 자유래. 아까도 말했죠. 수박 공식 얘기해놓고도 의견은 자유라 그러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의 억지를 부리고도 의견은 자유라는 식의 이게 작은 폭력이에요. 이런 작은 폭력들이 횡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으려면 공통된 어떤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전제적 합의 그럼 그거를 구체적 상황에 풀어낼 수 있는 내부적인 지도력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적 합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지학적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인지학적 세계관 영적 관점에 기초한 교육적인 어떤 원칙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 기준은 저거죠. 저걸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자회를 하는데 개방해서 하는 것이 맞냐? 우리끼리 할래. 저기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개방해야겠네. 원칙은 개방이네. 근데 우리가 개방하면 지금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든가 감당을 못한다든가 그런가? 근데 원칙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이유로 다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 방향이 저기다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큰 갈등을 안 벌이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하게. 예, 큰 갈등을 안 던지지 않거든요. 원칙이 명확하면 융통성이 되는데 네. 원칙이 불명료하면 융통성은 뭐 갑질에 따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무원칙한 게 돼버리면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되는 거죠. 똑같은 행위도 원칙이 있었을 때는 융통성인데 원칙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야. 근데 너무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토론 문화도 없고 사실 교사 집단 좀 그래도 배우고 인지학적 관점으로 세계를 보려고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토론이 잘 안 돼요. 토론도 안 되는데 그런 철학적 합의 뭐 이런 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왜 신세 한탄을 하세요? 무슨 Q&A가 신세 한탄을 하시고 아니 누가 이 좌절스러운 시대에 누가 태어나라 그랬어요? 당신이 택해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신세 한탄해요. 뭐 어떻게 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신세 한탄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여건이 열악하다는 참 돌아볼수록 눈물이 날 정도로 열악한 일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 원칙과 세계가 어떤 그 확립이 그런 어떤 갈등을 풀어가는 것에서도 방향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논의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그 토론의 어떤 문화, 성숙한 문화 그리고 방식이면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태도라면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 그런 장을 구성하는 방법 그 안에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어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우리는 어떤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들 뭔가 이런 어떤 기본 바탕의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원칙과 세계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문제들을 조금 악화시켜 가고 또 서로에게 그냥 어떤 상처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과 세계가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대하여서 같이 논의할 때 그 공간이 내가 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서 안전한가 또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면 감수성이랄까요? 태도라면 태도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갖출 수 있냐? 뭐 정답이 없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서로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정말 일상에서 끊임없이 쌓아나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문제인 거지 특정한 매뉴얼이나 요령 정해진 요령으로 아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찾거든요. 네. 그런데 매뉴얼이 도입되는 순간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들어올 때 이제 학교는 엿됐다. 이전보다 훨씬 폭력적인 세상이 벌어질 거다. 아마 학폭위의 지난 한 몇 년간의
그 학교에서의 일으킨 파장을 생각해 보면 현장 교사분들이 아마 가장 리얼하게 잘 아실 거라고 봐요. 학폭 이후에 어떤 그 소위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폭력에 대한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조절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측면은 더 죽어버렸어요. 네, 맞아요. 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대응하려고 하면 다 부작용으로 갑니다. 매뉴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뉴얼은 문제를 회피하는 간단한 도구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 책임 전가하는 거죠. 시스템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그 시스템의 주인인 사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는 거지. 뭐라고 규칙 정해놓고 매뉴얼 정해놓고 예, 따라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하나의 어떤 공식 선처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재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실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지만 한없이 복잡하거든요. 다양하고. 그래서 몇 개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재단하듯이 접근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적으로 죽어버리죠. 이 사회가 정말 어떤 어려운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거는 전쟁으로까지 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통치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장에서 그거를 적응 훈련을 시키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긴 군대가 아니야. 감옥이 아니야. 학교는 군대나 감옥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 돼야 되는데 실은 어제 이틀째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대 공교육은 학교나 감옥하고 근본적으로 안 다르거든. 같은 이념과 방식으로 예,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는 방식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적어도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인적 첫 장에 나오잖아요. 오로지 교육의 인간의 본성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입각해서만 교육한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은 처음에 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념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되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해결돼서 좋은 게 아닌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사람의 능력 자체를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통제적인 방법은 안 되고 그다음에 자발적 성장을 유도해주는 교수 방법론 속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게 어려운 과정인 거죠. 그게 어려운 과정이지 매뉴얼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 매뉴얼은 난 사실은 부작용입니다.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공자님이 하셨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이미 하셨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사람들이 후원무치해진다. 없어지게 된다. 염치가 없어진 사회에서는 힘싸움이 이기는 수단이 되어버린다. 그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사실 실제로 이게 법치의 한계 내지는 법치의 어떤 자기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법률로 통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법률로 통치하는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사회적 매뉴얼이잖아요.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뒤에서는 관료주의라는 악마가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그거 발도르프 교육에서 제일 먼저 경계할 것은 관료주의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안 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매뉴얼 접근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그때 합의하고 토론하고 서로를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어떤 것이 더 공동선에 맞는 건지 그때그때 의식을 높여가는 쪽으로 해결할 책을 찾아야지 매뉴얼로 해결하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제가요 오늘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요. 다른 발도르프 학교의 이사회 분이 저한테 어떤 문자를 넣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문자를 넣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냐 하면 말하자면 2018년도 이사회하고 2019년도 이사회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아. 그래서 2019년도 신입생이 내는 데서 확보되는 돈을 가지고 2018년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써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쪽에 미래 이사회와 현재 이사회가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사단법인이 하니까.
정반에 무슨 문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추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유권 해석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 온 거 내용은 그 유권 해석을 도와달라는 거지. 자기한테 편한 식대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식대로 유권 해석할 수 있도록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은 그 원하는 건 그거인 거지. 제가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보이나? 왜 그렇지? 법대 나오셨잖아요. 법대는 모를 텐데. 그 혹시 법대는 주변에도 법대 나온 사람 많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저한테 그런 유권 해석을 도와달라는 식의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어쨌든 묻는 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 형식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유권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 다음에 또 갈등이 생기면 또 더 소위 말해서 권위적 유권 해석을 끌어와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반복되겠죠. 이건 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줄을 자각을 못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아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절대 문제 해결은 안 되죠. 그게 아무리 돈 문제가 하더라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교육의 비전과 원칙을 놓고 무엇이 타당한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약간 의미가 잠깐 늘 벗어났습니다. 질의응답이. 자, 그러면 네. 말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장난감 상황 발생했던 거 궁금한 거. 장난감 사태. 네. 장난감을 그 가져온 아이와 아마 가지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발생이 되어졌던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굉장히 오묘한 갈등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아무튼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때는 교사와 그 부모님들 간의 뭔가 내부적인 어떤 합의로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발도르프 학교는 결정했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만약 네, 한다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합의가 그 결정되어진 만들어진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그 갈등의 주체였던 아이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나눠졌던 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지 아이들의 저항 없이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설사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의 저항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이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납득 설득이 안 됐는데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것도 더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애들 의견,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의견 듣지 마세요. 애들의 의견은 책임 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인격으로서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 의견을 놔두고 애들하고 무슨 합의를 해요? 뭐 애들의 오호 판단이나 애들이 좋고 싫고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교육이 아니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에는 리더가 분명합니다. 교육의 리더는 교사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혹은 싫어해서 아이들이 어째서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만이다. 그거는 분명하게 돼야 되고 단지 아까 그 비억압적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이들도 교사의 결정에 충분히 납득하고 동참하고 하는 과정을 최대한 조직해야 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합의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의 설명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컸을 때.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기본적인 어떤 신뢰와 정서적 안정이 있다면 교사의 어떤 결정에서 납득이 안 됐어도 교사가 나를 위해 한 결정이야, 부모가 나를 위해 한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고 교사한테 대들고 한번 지금 헛되고 싶은 이 기본 정서가 오히려 더 센 관계라면 그게 큰 갈등의 이제 어떤 씨앗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일정하게 자의식을 갖출 때까지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물론 아니죠. 발달장애마다 달라지는 거겠지만
최소한 크게 봤을 때 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원하는 것도 보호받기를 원하고 가이드 받기를 원하는 때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안정된, 심리적으로 안정된 신뢰관계 속에서 충분히 해주면서 뭐가 필요한지 하는 것은 교사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아이들의 오호를 묻거나 의견을 물어서 하고 원하는 걸 해주고 그건 교육 아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데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자기 발등 찍고 조지는 쪽으로 얼마든지 원하죠, 아이들은. 그 문제가 근데 사실 교사로서는 늘 문제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무슨 교장 선생님 훈시같이 제가 교장이긴 합니다만 뭐 훈시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오늘 Q&A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뭐 간단하게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